네, 안녕하세요. 비욘드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정형외과에서 근무하는 오형근 교수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의학 전문 채널인 비욘디란 채널에서 여러분들과 인사하게 돼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지금 추운 겨울날이 돼서 더욱더 관심이 높아지게 될 골다공증성 골절에 대한 치료와 예방에 대해서 아무쪼록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먼저 간략하게 해드리면은 저는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정형외과에서 근무를 2007년도부터 하고 있고요. 정형외과의 여러 분야 중에서도 특히 골절 또는 골절 후유증 내지는 고관절 및 후유증을 보고 있습니다. 정형외과의 여러 분야 중에서도 특히 저는 이제 주로는 이제 고관절 골다공증이 같이 많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더욱더 세세하고 또 소중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골다공증의 정의와 역학, 또 골다공증을 어떻게 진단할지, 골다공증이 진단된 후에는 약물 치료를 어떻게 지속할지, 마지막으로는 골다공증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수칙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대략적으로 한 30분 정도 제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 여러분들의 궁금증에 대해서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굉장히 즐겨봤던 드라마 중에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고 여러분들도 좋아하셨을 드라마 있는데요. 영화 그 드라마 중에서 중년의 그 친구분들이 서로의 골다공증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이런 것처럼 골다공증이라는 병은 우리 모두에게서 올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은 여러 가지 우리 성인병 중에서 당뇨병 이런 것들보다도 훨씬 더 골다공증이 건강 수명에 위협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골다공증이란 고관절 또 특히 이제 척추골절 등에 대해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골다공증성 골절은 무병 장수의 100세 시대에 위협을 많이 가하고 있는데요. 골다공증 환자의 연간 증가율은 해마다 약 9% 이상 증가하고 있고요. 현재 전체 의료 비용의 약 6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고 사회 경제적으로도 건강보험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재정 지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부모 세대가 현재 입원하고 있는 전체 입원 이유 중에 2위에 해당하고 있고요. 이러한 골다공증성 골절과 또 이런 문제 때문에 사회 경제적인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따라서 골다공증의 단순한 치료보다는 예방을 하는 것이 더욱더 절실한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골다공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뼛속에 구멍이 많이 생긴다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뼈에 구멍이 생긴다는 느낌보다는 뼈의 골질이 취약해지고 미세 구조가 변하게 되면서 뼈가 굉장히 무너지기 쉬운 상태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골다공증은 골 강도가 약해지는 건데, 골 강도는 단순한 뼈의 양보다는 또 질적인 변화가 동반되기 때문에 이러한 전체적인 골 강도가 약해지면서 골절이 쉽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태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일상 속 가벼운 충격이란 말은 정상 성인에게서는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가벼운 충격, 예를 들어서 길 가다 살짝 넘어진다든지 침대에서의 낙상 등으로 인해서도 쉽게 골절이 일어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골다공증의 위험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외래에서 환자를 보다 보면은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골다공증이란 증상이 나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나는 골다공증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골다공증은 뼈가 약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다른 신체적인 증상을 유발하지는 않고요. 만약에 환자분이 허리나 무릎이 아프다 하시다면은 동반된 골관절염이나 있기 때문에 아프신 거지, 골다공증은 실제로는 통증을 유발하지 않고 환자가 넘어지거나 다쳐서 골절이 발생한 후에야 비로소 증상이 나타나고 발견이 되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침묵의 질환, 뼈 도둑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위험한 골다공증은 어떻게 검사를 하고 진단하느냐? 우리가 이제 당뇨를 진단할 때 혈당 수치를 재고 혈압이 높은지 보기 위해서는 우리 혈압을 체크하면서 고혈압을 진단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골다공증이라는 것도 이제 골밀도 검사하는 걸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할 수가 있는데, 골밀도 검사라는 건 말 그대로 뼈의 밀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엑스레이 촬영하듯이 요추부랑 고관저부를 촬영해서 해당 부의 골밀도가 어떤지를 보는 건데 검사는 매우 쉽습니다. 대부분 10분 이내에 누운 자세에서 촬영할 수 있게 되겠고 피폭되는 방사선 양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촬영하는 흉부 엑스레이의 5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검사를 할 수 있겠고요. 이런 골밀도 검사는 이제 현재 국가건강검진에서 54세, 66세 여성은 무료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편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골밀도 검사를 통해서 골다공증 진단할 때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혈압을 진단할 때 혈압이 140이 100이다. 아니면 당뇨는 140이 넘으면은 당뇨다 이런 것처럼 골다공증은 골밀도 검사를 통해서 체크를 하게 되면은 본인의 이제 T 점수라는 게 나오게 되거든요. 이 T 점수를 이용해서 골밀도를 양을 보고 이걸 골다공증 진단하게 되는데 T 점수라는 거는 절대적인 값인데요. 본인의 T 점수를 젊은 성인과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 성인의 평균 골밀도에 비해서 자신의 골밀도가 얼마큼 멀리 떨어져 있는지, 그래서 정상인보다 낮은 쪽으로 갈수록 골다공증을 할 수 있겠고, WHO 기준으로 인해서 T 점수가 본인의 T 점수가 마이너스 2.5 이하인 경우는 이제 골다공증이라고 진단할 수 있겠고요.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5 사이다. 아직은 골다공증은 아니지만 골감소증이라는 진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환자분의 골밀도 검사 예시인데요. 보시면 이거는 대퇴부를 촬영한 골밀도 검사가 되겠고, 주로는 대퇴골의 머리 부분, 경부 전체를 포함해서 촬영하게 되면은 보시는 바처럼 여기 있는 내기라고 말하는 게 대골 경부 쪽인데요. 여기서 T 점수는 마이너스 2.8,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1.8. 그래서 전체 토탈 전체 T 점수는 마이너스 1.8이지만 대퇴골 경부의 T 점수가 마이너스 2.8이기 때문에 이 환자는 골다공증으로 진단할 수 있는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T 점수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골밀도 T 점수 감소할수록,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5에서 마이너스 3.0으로 점점 갈수록 골다공증성 골절이 발생률과 위험도가 증가한다는 게 통계적으로 유효하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래프에서 보시던 것처럼 T 점수가 마이너스 1.0이 이하의 정상인 경우에 비해서 마이너스 2.0부터는 급격하게 골다공증성 골절이 발생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런 T 점수 마이너스 2.5를 저희들이 골다공증 진단으로 하고 이후에 발생률을 예측하는데 T 점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골다공증의 우리나라 인구의 유병률을 조사한 연구가 있었어요. 2008년, 2011년도니까 지금부터 10여 년 전 데이터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 그 검사 봤었을 때는 50세 이상의 환자 중에서 전체 인구의 한 5명 중 1명 중에는 골다공증으로 진단될 수 있다 하는데, 아마 현재 데이터로 보면 아마 이거보다 좀 더 증가가 돼서 전체 인구의 3분의 1 정도는 골다공증이다라고 발표된 논문도 있고요. 50세 이상에서는 전체 환자분의 절반 정도는 골감소증에 포함이 됩니다. 특히 70세가 넘은 그 여성분들에 있어서는 전체 환자의 70%, 그러니까 70세 이상이 되신 분들의 여성분들의 10명 중에 7명 정도는 골다공증으로 진단이 되는 상황이 되겠고, 앞으로 이제 고령화 시대가 더 진행이 되면서는 좀 더 유병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나이에 따른 이제 골소실표를 잠시 보여드릴게요. 우리 몸에서 태어나면서 골양이 증가되겠고 점차 감소하게 되는데 자연적으로 노화현상이기 때문에요. 보시게 되면은 나이가 30살 경우 남자 여자들은 대부분 동일하게 30세 전후로 가장 골양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청소년기, 그 청년기에 최대 본인의 골양을 높여야지만이 이후에 골 소실이 된다 하더라도 쉽게 말하면 이제 창고에 쌓아놓는 거죠. 뼈가 참 많이 쌓여 있어야지만이 자연적으로 빠져나가는 골소실이 있다 하더라도 적정량의 골량을 유지할 있겠고, 남자분들은 최대 골량이 된 다음에도 감소되는 폭이 급격하지 않지만은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폐경 전후로 폐경 후에는 굉장히 급속하게 감소해서 쉽게 골다공증에 빠져들기 때문에 이러한 골소실의 현상을 보시게 되면서 최대 골량을 유지하게 되겠고, 여자분들에서는 폐경 이후에 급속하게 골소실이 된다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러한 골다공증이 발생되는 원인이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크게 분류를 하자면 1차성 골다공증, 2차성 골다공증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1차성 골다공증이라는 거는 특별한 이유 없이 폐경이라든지 노인성 골다공증 말해야 되겠고, 2차성 골다공증은 이러한 폐경이랑 노인성 골다공증 이외에 흡연, 음주, 운동 부족 같은 잘못된 습관, 또는 스테로이드 같은 약물 복용, 또 내분비 질환 이런 걸로 인해서 골다공증이 생긴 거를 2차성 골다공증을 하고요. 아마 대부분은 노화랑 폐경에 의한 골다공증이 많습니다. 근데 특별히 그 본인의 연령대에 비해서 너무 많이 심한 골다공증이 있다라고 발견이 된다는 경우에는 혹시나 이런 노화나 폐경 이외에 다른 약물이라든지 내분비 질환이 아닌가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검사를 시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골다공증성 골절이 어떤 부위에 많이 생기냐면요. 발생 순위로 보면은 척추 골절이 제일 많고요. 고관절, 이제 손목 골절, 어깨 골절 이런 골절들을 저희들이 이제 골다공증성 골절이 발생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주로 이제 손목 골절은 이제 50대에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50대에서는 뼈는 약하지만 넘어지면서도 일종의 이제 방어 기전이 있기 때문에 손을 좀 짚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손목 골절이 많이 발생하고, 이후에 연령이 증가될수록 이제 척추나 이제 고관절 골절이 좀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골다공증성 골절의 심각성은 단순히 골절 치료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한번 골다공증성 골절이 발생하게 되면 일생 동안 다른 부위에 골절이 생길 확률이 약 86%가 되고, 네 번째까지 발생할 확률은 8배까지 증가되기 때문에 처음에 골절을 예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만약에 한 번 골절이 됐다 하더라도 2차 골절을 예방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골다공증 치료 목표는 단순하게 이제 골밀도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이제 뼈가 부러진 것을 예방하는 것이고, 특히 최초의 골다공증성 골절이 발생한 후라도 2차적인 골절을 예방하는 게 골다공증 치료의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전 정형외과에서 이제 골절 환자를 주로 치료하기 때문에 그 다른 내과나 산부인과 가정외과에서 치료하는 골다공 치료부에서는 스스로도 이제 골다공성 골절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이제 골다공성 골절 환자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환자들은 대부분 나이가 좀 많고, 또 기저질환, 당뇨, 혈압 이런 기저질환인지 다치기 이전에도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도 많고, 특히 골다공성 골절이 있는 경우에는 뼈의 골질이라고 하죠. 뼈의 딱딱한 정도가 정상에 비해서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 내고정을 한다 하더라도 좀 견고한 내고정이 어려워서 수술적 치료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 비해서 이제 수술 방법이나 여러 가지 기법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전보다 좋은 치료가 할 수 있지만, 여전히 골다공성 골절은 치료하기 어렵습니다. 예방이 최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고관절 골절에서 제가 간단하게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좀 가져왔는데요. 척추 골절, 손목 골절 이런 골다공증성 골절은 예를 들어서 보조기라든지 깁스로 치료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환자들은 수술 없이 치료할 수가 있는데, 고관절 골절은 반드시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고, 보시게 되면 이제 고관절 골절이라 하면 이제 대퇴골 고관절 부위인데, 고관절 대퇴 부위는 보시는 것처럼 대퇴골의 머리 부분, 그다음에 몸통 이걸 연결해주는 대퇴골 경부 목이라고 있는데, 대퇴골 경부 골절이 있는 거를 이제 대퇴골 경부 골절, 또 옆에 대퇴골 경부 옆에 좀 널쩍한 부분, 이것을 전자부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고관절 골절이라 하면은 대퇴골 경부 골절, 대퇴골 전자부 골절이라고 얘기를 하고, 상태에 따라서는 이제 인공관절을 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금속 내구종을 통해서 뼈를 붙이는 방법으로 선택하게 되는데, 이거는 골절의 형태라든지 골질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은 대부분의 고관절 골절은 수술적인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저희들 정형외과 의사로서는 이런 고관절 골절이 있을 경우에 가능한 한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시키기 목표고, 빨리 체중 부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관절 골절은 이전에 비해서 결과가 많이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위험성이 높습니다. 이제 다치고서 수술하기 전, 또 수술하고 회복하기 동안에 정상 일반 골절에 비해서도 장기간 침상에 누워 있어야 되고, 이런 장기간의 침상 안정 때문에 기저질환이 많이 악화되고요. 특히나 이제 흡입성 폐렴이라든지 기존에 알았던 심장 기능이 좀 안 좋아지든지 영양이 결핍되고 욕창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고관절 골절은 여전히 좀 굉장히 위험하고, 이런 고관절 골절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 또 사회에도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있어요.
특히나 다른 골절에 비해서 고관절이 골절된 경우에는 예전에 비해서 많이 향상이 됐지만 여전히 환자가 고관절 골절된 후 수술을 잘 했다 하더라도 1년 내 사망률이 16%나 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고관절 골절 후 사망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골다공증은 단순히 뼈에 약해진 것뿐만 아니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병이다라고 좀 심각성을 좀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골다공증에 대한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골다공증 환자의 10명 중에서 한 4명 정도만이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현실이고요. 이러한 골다공증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중에서도 1년 이상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겨우 2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골다공증 치료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골다공증 치료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혈압 당뇨는 약 잘 드시잖아요. 아침 저녁 꼬박꼬박 잘 챙겨 드시는 것처럼 골다공증도 우리 몸은 계속적으로 노화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뼈가 약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골다공증 치료도 고혈압 당뇨와 마찬가지로 평생 치료해야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적극적이고 꾸준한 치료를 통해서 골절 위험으로부터 뼈 건강을 지키는 게 골다공증 치료의 목표고, 꾸준한 골다공증 치료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이제 골다공증 치료 약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릴게요. 골다공증 치료 약제는 대표적으로는 이제 골 흡수 억제제, 골 형성 촉진제 이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골 흡수 억제제라는 거는 말 그대로 뼈가 빠져나가는 거를 이제 차단하는,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약이 골 흡수 억제제고, 골 형성 촉진제는 뼈가 빠져나가는 것도 있지만은 뼈를 생기게 해주는, 골 형성을 촉진해주는 약으로 대표될 수가 있습니다. 골 흡수 억제제는 대표적으로는 이제 썸 제제라고 말하는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는 이제 비스포스포네이트, 데노스맙이라는 억제제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골형성 촉진제는 이제 부감성성 호르몬제, 최근에 나온 로모조즈맙이라는 약제가 있고요. 세세하게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체라는 게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썸이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데, 썸이란 이 약은 우리가 이제 폐경 후에는 에스트로겐이 급감하게 되면서 골다공증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그 썸 제제는 에스트로겐은 아니지만 에스트로겐의 수용체 결합해서 조직마다 에스트로겐 작용제 혹은 이제 기량제로 작용하는 약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썸제를 사용하게 되면은 에스트로겐과 비슷하게 뼈에는 좋은 역할을 하고, 그렇지만 반대로 유방이라든지 또 자궁에는 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좋은 약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썸 제제는 당연히 이제 그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있는 여성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약제 되겠고, 골 감소증이나 골 당뇨증이 있는 초기, 폐경 직후 또는 전 여성에게 가장 많이 사용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부분의 약물도 매일 한 번 정도 복용하는 걸로 간편하게 복용할 수가 있고, 위장제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복용하시기 편하고, 최근에는 이런 썸 제제와 비타민 D 복합제가 개발되기 때문에 썸 제제를 복용하면서 부족한 비타민도 충족할 수 있도록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썸 제제의 부작용 중에서 이제 정맥 혈전증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맥 혈전증의 위험성이 있거나 장기간 절대 안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좀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라는 약이 있는데요. 아마 현재까지 골다공증 약으로서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사용했던 약제일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골 흡수 억제제, 뼈가 빠져나간 걸 막아주는 약인데요. 이런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를 이제 복용하시게 되면 뼈에 침착이 되거든요. 이 뼈에 침착되어 있는 비스포스포네이트를 이제 파골세포가 뼈를 파먹으면서 이 비스포스포네이트를 같이 흡수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 비스포스포네이트가 파골세포 안에 들어가서 이 파골세포의 기능을 억제하거나 파골세포가 자멸사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파골세포의 기능을 억제해서 골 흡수를 억제하는 약물이다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비스포스포네이트제 효과는 여전히 좋은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대략적으로 12개월 정도 꾸준히 복용을 하셔야지만이 골밀도가 이제 증가를 하게 되고, 최소한 3년 정도를 꾸준하게 복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는 것처럼 평균적으로는 골밀도가 정상 치료하기 전에 비해서 많게는 10% 정도까지 골밀도가 상승하게 되고, 이런 상승된 골밀도
덕분에 골절의 상대 위험도는 약제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약 한 50% 정도의 감소 효과가 있기 때문에 비용 효과면으로도 비스포스포네이트제는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골다공증 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비스포스포네이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개발된 순서로는 이제 알렌드로네이트, 리제드로네이트, 이반드로네이트, 이제 줄레이드로네이트라는 약으로 개발돼 있고, 아마 시중에서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시청자분들도 잘 아실 것 같은데, 포사맥스, 악토넬, 봄비바 이런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비스포스포네이트는 이제 경구용 먹는 걸로 또는 주사제로 다 사용할 수 있고요. 하루에 한 번씩 드시는 약, 대표적으로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드시는 약이 대표적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 달에 한 번 드시는 약도 개발되어 있고요. 또는 이런 약제를 3개월에 한 번씩 또는 1년에 한 번씩 주사제로 복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주위에서 나는 골다공증 주사를 3개월에 한 번씩 맞아요. 또 1년에 한 번씩 맞아요. 이런 것들은 아마 대부분 비스포스포네이트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가 가장 좋고 널리 사용됐지만은 모든 약물이 그렇다시피 약간의 부작용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좀 위장관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드신 다음에 좀 속이 쓰린다거나 또 역류성 식도염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가 필요하고 아마 약을 처방받게 되면은 주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물 복용하기 전에 약물 복용 방법을 반드시 숙지해야 될 것 같고요.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는 이제 콩팥 신장으로 배설되기 때문에 신장 독성을 일으킬 수가 있고 또 특히나 이제 만성 신부전이 있다거나 신장 질환인 분들은 또 비스포스포네이트제가 사용하기 좀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독감과 비슷한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 비스포스포네이트제를 드신 다음에 약간 몸살 또 열나는 같은 독감 같은 증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복용하면서 점차적으로 두들기 때문에 초반에 이런 불편함만 조금 해결할 수 있다면은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이제 비스포스포네이트제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턱뼈 괴사 또 비전형 대퇴골 골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언론에서 많이 발표가 되면서 좀 여러분들이 이제 비스포스포네이트제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턱뼈 괴사는 이제 치아 치료를 할 때 발치한다거나 임플란트 할 때 뼈가 약간 괴사되는 게 발생할 수 있다고 해요. 네, 치과 선생님들이 많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한 10,000명당 한 3-4명 정도 뭐 아주 높진 않기 때문에 이 약물의 여러 가지 득실을 봤었을 때는 그래도 여전히 유용한 약물이다라고 안심하고 복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최근에 개발된 약제 중에서 이런 골 흡수 억제제 중에서 데노스맙이라는 약이 개발됐는데요. 이런 랑클 억제제라고 하는 이 데노스맙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팔골세포 골 흡수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런 억제제는 팔골세포를 자연사시키진 않고 팔골세포를 자극시키는 인자를 막아서 팔골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린 거기 때문에 비스포스포네이트보다는 효과가 좀 빠르고요. 굉장히 좋은 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고 대부분은 이제 프롤리아라는 약명으로 아마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런 데노스맙 프롤리아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신장 기능이 떨어진 환자에서도 안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신장으로 배설이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또 환자분들이 좀 좋아할 수 있을 만한 게 먹는 약 대신에 6개월에 한 번씩 주사를 맞으면 되거든요. 주사도 독감 주사 맞는 것처럼 많이 어렵지 않고 6개월에 한 번씩 맞기 때문에 환자의 또 순응도도 많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데노스맘의 또 더 좋은 점은 비스포스포네이트제는 좋은 약이긴 하지만 보통 3년 4년 정도 복용한 후에는 골밀도 상승하는 게 약간 정체가 되는 반면에 이런 데노스맘 프롤리아 제제는 3년부터 쭉 10년까지 지속적인 골밀도 상승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골밀도 상승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싶은 분들은 데노스맙 제제가 아마 비스포스포네이트보다는 좀 좋지 않을까라고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데노스맙 제제의 가장 큰 문제는 효과는 빠른 대신에 또 중단하게 되면은 급격하게 고밀도가 감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의 보고에 의하면 데노스맙을 중단한 다음에 12개월 내에
급격하게 골밀도 감소해서 오히려 척추 골절의 위험성이 증가된다 이런 보고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시청하신 분들 중에서 이런 데노스마 프롤리아 주사를 맞으신 분들은 이렇게 그 본인 판단으로 그 갑자기 중단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서 다른 비스포스포드라든지 약들로 전환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제 골 흡수제 말고 이제 골 형성제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말 그대로 이제 뼈를 형성시키는 건데 이제 부갑상선 호르몬제인데요. 이거는 이제 골 모세포 양도 증가시키고 골세포를 분화 촉진하기 때문에 골 흡수 억제보다는 훨씬 더 우월한 골량을 골 강도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골절 고위험군이나 비스포스포네이트 치료에 실패한 경우에 이런 골 형성제를 투여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포스테오 테로사, 테리본이라는 주사제로 나와 있고요. 대부분은 하루에 한 번씩 우리가 당뇨 주사 맞듯이 자가로 피하 주사를 하는 주사제고요. 이런 골 형성제이기 때문에 골 흡수 억제제에 비해서는 이제 오히려 이제 골절이 있는 경우에 골 치유를 촉진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고관절 골절이나 이런 위험성 있는 환자들에는 골 형성제가 많이 선호되고 있지만은 조금 이제 가격이 비싸고 이제 보험 급여에 제한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비니티라는 로모조즈맙이라는 약제인데요. 현재까지 나와 있는 골 다공증 약의 이제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약은 골 형성도 촉진하고 골 흡수도 억제하는 굉장히 그 좋은 약제이고 이중 작용을 특성을 하고 있고요. 다른 지금까지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약제에 비해서 골밀도 상승 효과가 굉장히 탁월합니다. 보시는 바처럼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데노스맙이라는 이 프롤리아가 굉장히 훌륭한 약임에도 불구하고 데노스맙을 6년 정도 사용했을 때 효과를 이런 이비니티라는 약을 1년 사용했을 때 효과랑 비슷하기 때문에 빠른 골밀도가 상승이 필요한 환자들에서는 아마 첫 번째로 선택할 수 있는 약이 이비니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비니티는 그 월 1회 피하 주사를 맞도록 되어 있고요. 총 12회까지만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비니티는 골절 위험이 임박한 심한 골다공증의 첫 번째로 사용될 수 있는 약이고요. 여전히 좀 가격이 비싸고 이제 보험 급여가 제한되어 있는 좀 단점이 있고요. 1년 내에 뭐 심근경색증이 있거나 뇌졸중이 있어도 병력인 환자분들은 사용하기 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다공증 약물 치료의 전략을 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저위험군, 이제 골절 위험이 좀 낮다는 거죠. 이거는 고밀도 T 점수가 마이너스 1점 정도 높은 경우, 정상에 가까운 경우는 대부분은 이제 약물 치료는 필요하지 않고 2년에서 3년마다 고밀도를 이제 추적 검사하시면서 본인의 골밀도가 나빠지지 않는지를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중위험군, 위험이 조금 높은 분들은 이제 골 감소증에 해당되는 환자분들일 것 같은데 본인의 T 점수가 마이너스 2.5보다는 높지만은 마이너스 1.6 사이인 경우, 이런 경우 고감소증인 경우에는 반드시 약물 치료가 필요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1년마다 좀 검사를 하신 거를 이제 추천을 드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더 나빠지기 전에 미리 치료한 것이 그 바람직하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하셔서 급여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미리 약물 치료하는 것도 아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골절의 고위험군, 하이리스크군은 대퇴골이나 척추에 골다공성 골절이 있거나 본인의 골밀도 T 점수가 마이너스 2.5보다 나쁜 경우, 이거는 골절의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골 흡수 억제제 말씀드렸던 이제 데노스맙이라든지 아니면은 비스포스포네제들을 반드시 치료를 시작을 하셔야 된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골절의 초고위험군, 베리 하이 리스크를 가진 환자분들인데요. 최근 12개월 내에 이제 골다공성 골절이 발생했거나 골다공증 치료 중에도 골절이 발생한 경우, 다발성 골절인 경우, 특히 골밀도 T 점수가 마이너스 3.0 이하인 경우, 더 나쁜 경우는 굉장히 골다공증이 심한 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초고위험군에서는 현재는 단순한 골 흡수 억제제보다는 약간 가격이 비싸다 하더라도 골 형성 촉진제를 사용하도록 이제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다공증 진단과 약물 치료를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골다공증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 어떤 수칙을 지켜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이 내용은 최근에 질병관리청에서 전문 학회랑 상의해서 만든 지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성장기에는 적절한 운동과 영양 관리를 통해서 50대부터 시작되는 급격한 골소실을 대비해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0대 최대 골량을 섭취한다면 10년마다 계속 빠지거든요. 그래서 청소년기 최대 골량을 가질 수 있는 시기에는 충분한 운동과 칼슘을 섭취해서 본인이 가질 수 있는 골량을 최대로 높이는 게 나중에 노령 인구가 된다 후에도 골량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청소년기에는 대부분 골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점프한 운동, 뭐 농구나 뭐 줄넘기 운동 이런 것들이 좀 추천되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저체중이 되지 않도록 적정 체중을 유지한다. 굉장히 중요하죠. 최근에 이제 젊은 여성분들은 이제 외모나 몸매에 관심이 많아서 다이어트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체중인 경우에 골다공증 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 요소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체중 감소가 되는 경우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건강한 음식과 또 운동을 통해서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충분한 칼슘과 이제 비타민 D 섭취인데요. 칼슘은 저희들이 일반적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칼슘이 많은 음식을 대비를 한다라면은 유제품류죠. 우유나 치즈, 특히 이제 요구르트가 칼슘이 가장 많이 들어 있고, 뭐 두부나 또 멸치 등도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하루에 그 권장되는 양은 보통은 800ml 이상이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권장 섭취량인데, 이런 것들을 섭취하기 좀 어려운 경우, 이제 섭취가 부족한 경우, 음식을 잘 못 드시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칼슘 보충제가 좀 필요한 경우 좀 많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음식으로 섭취한다 한다라면은 뭐 아침에 요구르트 한 잔, 저녁에 뭐 치즈 2장 정도면은 대부분 일일 권장량을 섭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비타민 D가 중요한데요. 비타민 D는 이제 그 칼슘 이런 대사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골 감소증이라든지 신경 근육 기능 조절에도 매우 중요해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음식으로는 뭐 등푸른 생선, 고등어 이런 데 많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비타민 D를 그 몸에서 섭취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햇빛을 쬐면서 하는 야외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비타민 D는 우리 몸에서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고 보고가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비타민 D는 반드시 약물 섭취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술과 커피, 탄산음료인데요. 저도 좋아하는 것들인데, 음주는 이제 많이 드시게 되면 칼슘 배출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장차적으로는 칼슘이 부족하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과도한 음주는 반드시 삼가하셔야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탄산음료도, 과도한 탄산음료도 칼슘 섭취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또 커피도 마찬가지로 이제 칼슘을 섭취를 방해하는데요. 뭐 여러분들 이제 커피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커피를 안 드실 수는 없겠고, 대략적으로는 하루에 커피 한 잔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탄산음료는 골절 위험도를 굉장히 많이 높이기 때문에 탄산음료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흡연도 그 골다공증의 위험 요소로 알려져 있어요. 이제 담배를 많이 피우게 되면은 이제 조골세포를 파괴하고 또 칼슘을 방해하기 때문에 좀 안 좋고요. 특히 여성 경우에는 이제 에스트로겐의 그 작용 기전을 좀 그 억제를 해서 빨리 폐경을 촉진하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특히 흡연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고밀도 감소에 유의하게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운동입니다. 운동. 그래서 외래에서 환자 보다 보면은 이제 저는 골다공증인데 어떤 운동하면 좋을까요? 저는 하루에 10,000보 걸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물론 이제 걷는 운동 좋죠. 뭐 몸매 유지하는 거나 다이어트 또 만성 질환에 매우 좋은 게 이제 걷기 운동이 할 텐데, 실제로는 걷기 운동 자체가 고밀도를 향상시킨 데는 많이 그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걷는 것보다는 약간의 저항을 준 운동이 좋아요. 뭐 계단 오른다든지 뭐 줄넘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뼈에 직접적인 자극을 주는 이런 운동이 실제로 고밀도에 좋고요. 저는 이제 여성분들한테는 차라리 이제 헬스장 같은 데 가서 이제 근력 운동을 해라. 그래서 뼈에 자극을 준 운동하는 게 고밀도를 향상시키는데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하체 근력이죠. 우리 흔히 말하는 코어 근육, 복부라든지 엉덩이, 다리, 허벅다리, 많이 그 근력을 강화시켜야지만이 이후에 생길 수 있는 낙상도 예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이제 노인분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이제 균형 감각이 없어서 넘어진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노인분들은 특히 균형을 잃지 않도록 이제 균형 운동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의자 잡고서 외발 서기 하거나 간단하게 계단 오르락내리락 되면서 본인의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이런 운동이 굉장히 그 낙상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운동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이제 위험 인자가 있는 골다공증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절하게 고밀도를 정기적으로 검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6개월 이상 모혈경이나 폐경이 시작된 여성은 이제 급격하게 고밀도가 소실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그 검사를 받는 걸 추천드리고요. 가족 중에 골다공증 환자가 있는 분들, 가족력이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부모님들 중에 한 분이 골다공증성 골절이 있었던 병력이 있다. 이러면 본인도 골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병력이 있는 경우도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겠고, 골다공증은 뭐 증상이 발생되지 않지만은 이제 노인분들 보면은 척추가 압박 골절이 되면서 이제 등이 굽어지잖아요. 그래서 본인도 모르게 이제 등이 굽거나 키가 작아진다 이런 분들도 아마 골다공증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고밀도 검사 받는 걸 추천드리고, 또 야외 활동이 최근 부족해지거나 영양 섭취가 부족해지는 이제 고령의 환자분들은 위험 인자라고 받아들이셔서 정기적으로 고밀도 검사를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골다공증은 무엇보다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질병이에요. 그 연령이 증가되면서 골소실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의 치료로서 골다공증이 치료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당뇨병처럼 평생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라고 인식하는 게 그 매우 중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골다공증 치료한 다음에 이제 T점수라 말하는 이제 골밀도가 상승되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골다공증은 이제 없어졌다라고 방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다공증은 평생 관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임의로 치료를 중단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이제 골다공증 골절들은 간단한 낙상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특히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게 필요하고, 또 넘어지기 쉬운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노인 고령 환자분이 같이 살고 있는 과정에서는 낙상 예방을 위해서 주변 환경을 좀 개선을 좀 해주셔야 돼요. 조명도 좀 밝게 하고요. 욕조나 샤워실에도 이제 그 어르신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손잡이를 하고, 바닥에도 미끄러지지 않도록 매트를 좀 깔아주시는 게 좋고요. 또 전선이라든지 이런 거에 걸려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집안의 장애물 정리라든지 물기를 깨끗하게 제거하시면 좋겠고, 특히 이제 신경 안정제나 우울증, 또 파킨슨 이런 병으로 또 약물을 복용하신 분들은 이제 균형 감각이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낙상 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조금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노인분들, 이제 고령 환자분들은 이제 근감소가 되거든요. 뼈도 약해지지만 이제 근육도 같이 감소하게 되는데, 적절한 근육량을 유지해 주는 것이 이제 보행 장애와 또 낙상을 예방하는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단백질 섭취, 또 운동,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를 하셔서 노년기에 근감소를 예방하는 것이 골다공증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간단히 정리 드려볼게요. 100세 시대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뼈 건강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life is movement, movement is life 이런 게 많이 있는데요. 아무리 그 연세가 든다 하더라도 활동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는데, 그런 그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다른 병보다도 뼈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고, 골다공증은 고밀도 검사로 진단한다. 그래서 T 점수가 마이너스 2.5 이하인 경우는 이제 골다공증이라고 진단한 거를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골다공증 치료로는 이제 충분한 칼슘과 비타민 D 공급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의사 주치의와 상의해서 골절의 위험도에 따라서 골 흡수 억제제 또는 골 형성제를 장기간 치료하시는 게 필요하겠고, 제가 말씀드렸던 골다공증 예방하기 위한 10가지 생활수칙을 잘 준수하신다면 모든 분들이 행복한 또 100세 건강 시대를 잘 누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 제가 그 골다공증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이제 간단하게 그 시청자분들이 질문을 많이 주시고 계셔서 몇 가지 좀 질문에 좀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골다공증 약물이 없이 치료가 가능한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골다공증이라고 진단됐다 한다면 이제 T 점수가 이제 마이너스 2.5 이하인 걸 말하겠죠. 그런 경우에는 절대로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칼슘과 비타민 D만으로도 골절 감소를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은 만약에 본인이 골다공증이라고 진단이 된 경우를 한다라면 반드시 그 골다공증 약물을 복용하셔야지만이 고밀도가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생길 수 있는 골 소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골다공증 약이고 또 적절하게 잘 치료하신다면은 현재 고밀도보다도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약물이기 때문에 골다공증 약물은 반드시 골다공증에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나온 질문은 아마 70세 좀 그 연세가 조금 이제 드신 여자분이신데요. 작년 초에 골 감소증으로 나왔고, 지난달 검진했더니 척추 마이너스 2.7, 고관절 마이너스 2.3으로 나왔고요. 골다공증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에스트로겐 호르몬제를 복용 중인데 프로올리아 주사 치료와 병약을 받을 수 있나요? 좀 그 좋은 질문이신 것 같아요. 마이너스 2.7이면은 이제 골다공증이라고 진단된 건 맞으시고요. 이전에 아마 이분은 이제 여성 호르몬제를 투여를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골다공증 치료의 단독 요법보다는 이제 병행 요법이 많이 그 곽광을 받고 있는데, 특히 이제 프롤리아는 이제 그 비스포스폰디 제제를 같이 쓰든지 아니면 제일 좋은 거는 이제 골 형성제, 포스테오 같은 약이랑 같이 사용했을 경우에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말씀하신 이런 그 에스트로겐 호르몬제 복용하신다 하더라도 프롤리아는 에스트로겐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복용을 하셔도 또 주사를 치료하셔도 아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이제 골다공증 주사 부작용이라는 게 있고요. 골다공증 주사 부작용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제 골다공증 주사 이제 부작용이 좀 있습니다. 이제 골다공증 주사 대표적으로는 이제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라는 게 3개월에 한 번씩 맞는 주사, 또 1년에 한 번씩 맞는 주사가 있고요. 근데 그 주사는 이제 한 번에 많은 양의 비스포스포네이트를 우리 몸에 주입하는 거기 때문에 매일 복용하는 것,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복용하는 것보다도 인체에 반응하는 게 좀 달라요.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들이 주사를 맞은 다음에 독감 걸린 것 같은 열나고 온몸이 아픈 이런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럴 위험성이 있다고 말씀 있는 경우에 대부분의 아마 주治선생님께서는 타이레놀 같은 약을 미리 처방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약을 복용하시면서 주사를 맞으면 될 것 같고, 처음에만 그렇지 그 다음에 맞을 때는 그런 증상이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처음에만 조금 조심한다라면은 이런 골다공증 주사의 부작용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골다공증 주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제 프롤리아라는 약이 있는데, 그건 6개월에 한 번씩 맞는 주사예요. 만약에 환자분이 나는 6개월에 한 번씩 맞는다라 그러면은 이제 프롤리아라는 주사일 텐데, 다른 주사제랑 틀려서 이런 프롤리아 주사 맞는 경우에는 다른 부작용이 많지는 않아요. 부작용이 많지 않은데, 가장 문제는 이제 본인이 임의로 끊었었을 때 갑자기 급격하게 골다공증이 심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개월에 한 번씩 맞는 주사를 붙는 분들은 임의대로 이제 골다공증 주사를 끊으시면 안 될 것 같고, 나머지 이제 포스테오 같은 이제 골 형성제 같은 게 예전에는 뭐 2년 이상 사용하게 되면은 뭐 암 발생률을 높인다, 뭐 골 육종을 발생시킨다 이런 보고가 있었었는데, 최근에 연구에 의하면은 이제 그런 위험성이 이제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없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골 형성제 주사도 특별한 부정이 없이 아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골다공증과 연골연화증이라는 말씀 주셨는데, 이제 골다공증이란 연골연화증은 이제 완전히 그 상관이 없는 그 질병일 것 같은데, 이제 연골연화증이라는 거는 이제 무릎 관절이나 이런 데 연골이 좀 약해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고, 이제 골다공증은 뼈의 밀도가 나빠지는 거기 때문에 관련이 없고요. 물론 이제 연골연화증이 있어서 운동을 많이 못하고 체중을 많이 못 듣게 되면은 운동 부족으로 이제 골다공증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은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고요. 네, 골밀도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연골에도 도움이 될까요?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아직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임상적으로 사용하다 보면은 희한하게 골밀도를 높이는 이제 비스포스포네이트 약제 쓰게 되면은 기존에 약간 이제 골 관절염이 있어서 무릎이 아프셨던 분들도 약간의 증상이 호전이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 기전은 밝혀지지 않았는데, 아마도 이제 본인이 이제 골다공증 치료를 받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본인도 노력을 하고 운동을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제 골 관절염
관절염도 좋아진 걸로 예상이 돼 있고, 이런 골밀도를 상승시키는 이런 그렇지만 이런 주사제나 치료 약제들이 연골에는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골극은 이제 칼슘 과용이 원인일까요?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제 골극이라는 게 있죠. 뼈가 이제 뾰족뾰족하게 관절 주위에서 이렇게 이제 튀어나온 걸 말하는데, 골극은 칼슘 과잉이랑은 상관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몸에 이제 고칼슘 혈증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칼슘이 많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우리 몸에 뭐 담석이라든지 요로결석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는 있지만은, 골극은 말 그대로 뼈가 자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기계적인 마찰에 의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관절 주위에 뼈가 부딪히면서 생기는 게 골극인 거지, 이것과 칼슘 과잉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이 한꺼번에 많은 양이 들어가서 조금씩 방출되나요? 이게 아마 이제 주사제에 대한 아마 뭐 여쭤보신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주사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몸에 들어가면 대부분 그 비스포스포네이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그 신장으로 배출이 돼요. 그 중에 일부만 흡수가 되는데, 그 일부가 흡수된 그 약제가 이제 뼈에 결합이 되는 거거든요. 뼈에 결합이 되는 것이 뭐 10년 또는 15년까지 오랫동안 이제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한 번에 많은 양의 이제 비스포스에 들어가는 경우에 좀 2차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런 많이 들어간 양이 이제 뼈에 침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있는 이런 그 약제들이 이제 팔골세포가 이제 침식을 하게 되면서 이제 서서히 장기간 동안에 이제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프롤리아 같은 약제들은 이제 우리 몸에 들어가서 반감기가 뭐 3개월에서 6개월 사이기 때문에 효과가 금세 없어지긴 하지만, 이제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약제들은 길게는 10년 정도 이상까지도 오랫동안 우리 인체에 머물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합병증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는데, 제가 뭐, 오늘 방송으로 여러분들, 시청자분들의 골다공증에 대한 궁금증들을 얼마나 많이, 해소해 줬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그 뼈 건강과 또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 아무쪼록 그 골다공증에 대한 관심과 또 예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 감사합니다.